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박기현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서 시각문화하고 이미지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보들레르와 프랑스 시각문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들레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땐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을 악의 꽃이라는 시집,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산문 시집이 이제 다시 번역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파리의 우울, 그래서 시인 보들레르, 산문 시인 보들레르 해가지고서 악의 꽃 또는 파리의 우울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들레르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시인뿐만이 아니라 보들레르 자신은 번역가로서 미국의 시인이었던 시인이자 그 다음에 단편 소설가였던 에드가 알란 포의 전집을 번역한 번역가였고, 그리고 수많은 문학평론을 썼었고, 그리고 19세기에 바그너 음악을 듣고서 타노이저 서곡에 대한 음악평론을 썼고, 타노이저에 관한 보들레르의 글은 최근에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보들레르의 미술평론이거든요. 근데 왜 오늘 미술평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프랑스 시각문화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보들레르가 살았던 시기, 이제 보들레르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보들레르의 사진과 그 다음에 연도가 나오죠. 1821년에 태어나 가지고서 1867년에 죽은 사람으로 이제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보들레르가 살았던 시기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농촌 사회에서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시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아마도 보들레르가 거의 죽었을 때 67년도 요때서부터 지금 프랑스 파리의 모습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시기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보들레르가 살았던 시기에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가 신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잡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도로가 포장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중반에 중요한 큰 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프랑스에서. 그게 1855년도 만국박람회입니다. 제1회 만국박람회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학 발명품과 예술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들에 대한 역사들은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각문화라는 이름으로 주로 다룰 내용은 앞부분에, 제가 다룰 내용은 그 시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미술 운동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보들레르의 시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39년에 또 하나의 새로운 발명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사진, 다게르타이프라고 하는 사진이 1839년도에, 물론 이제 그 전서부터 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은 있었지만, 다게르타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사진 기술에 대해서 1839년도에 아라고라고 하는 하원의원이 사진에 대한 공표를 한 시기가 1839년이기 때문에 1839년에 사진의 발명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들레르가 21년생이니까 39년에 만약 사진이 발명되었다고 얘기한다면은 보들레르가 18, 그 시기에 사진이 나왔던 거죠. 마치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 막 장난감을 갖고서 좋아하듯이, 보들레르에게는 새로운 발명품이 나왔었는데, 보들레르는 나중에 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씁니다. 그래서 보들레르가 바라보는 사진, 그리고 보들레르를 찍은 사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보들레르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게 어린이들 장난감이에요. 여러 가지 수필문을 썼었는데 어린이들 장난감에 대해서 수평을 쓰면서 거기서부터 예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술과 사진, 그리고 어린이들의 장난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프랑스 시각 문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제 보들레르의 눈 시선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보들레르 미술에 관한 관심은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늦게 시작됐습니다. 보들레르는 당시 대서부터 악의 꽃으로 1857년도에 악의 꽃을 냈고 그 다음에 재판에 걸려가지고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가지고서 6편의 시가 삭제가 됐었고 다시 몇 년 뒤에 61년도에 그 시집에다가 새로운 시를 덧붙여가지고서 다시 악의 꽃을 냈고 이러고 난 다음에 보들레르는 생전에 계속 악의 꽃의 시인으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불렸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20세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보들레르 죽은 지 100주년 1967년도 그때서부터 이제 대규모로 전 세계에 있는 보들레르가 관심 있었던 작품들 모여서 보들레르 전시회가 열려요. 그래서 보들레르가 보았던 작품들, 보들레르가 평했던 작품들이 프랑스에서도 1960년대에서부터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고 꾸준히 반복되다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전시회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16년서부터 2017년에 걸쳐 가지고서 보들레르의 눈이라고 하는 이제 전시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1년생이니까 내년이면은 2021년이면 보들레르 탄생 200주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이면 아마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보들레르에 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전시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몇 편의 이제 보들레르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이제 그림들을 좀 보여줄 텐데 보들레르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평론가로 알려져 있는데 보들레르의 그림 솜씨는 어느 정도나 될까? 라고 이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보들레르가 자기 자신을 그렸던 자화상 그리고 자신의 동거녀였죠. 평생 동안 동거녀였고 악의 꽃의 시에서 블랙 비너스라고 하는 검은 비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관능적인 시에 영감을 주었던 잔느 뒤발에 관해 가지고서 스케치를 한 2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보들레르 실력이 화가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만약 자기가 시 쓰는 시간만큼 그림에 투자했다면은 상당한 화가가 됐을 거라고 하는 평가도 있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인들 중에서 그림을 진짜 잘 그렸던 사람이 빅돌 위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빅돌 위고라고 하게 되면은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설의 이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9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단 한 명의 시인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빅돌 위고를 꼽았습니다. 빅돌 위고의 시작품은 굉장히 방대하고 17살서부터 시집을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있다가 바로 출간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들레르가 시인으로서 자기의 시집을 낼 때 제일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이 빅돌 위고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빅돌 위고가 말년에 정치적인 이유로 섬으로 가 있었을 때 이제 죽은 자식들이나 이런 과거를 형상하면서 이제 심령술에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밤마다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그림 그린 재료가 이제 중국의 먹입니다. 먹 갖고서 그려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 빅돌 위고고 나중에 20세기에 오게 되면은 또 하나 보들레르의 사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폴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 바람이 분다 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폴 발레리의 시의 그림 솜씨도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앙리 미쇼 20세기의 시인입니다. 이분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마 한 권 작품이 시작품이 번역되어 있는 거라는데 메스칼린이라고 하는 각성제를 스스로 실험을 하면서 인간의 정신에게 각성제가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갖다가 백지를 펼쳐가지고서 중국의 먹이나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거의 화가 수준이죠. 상당수의 작품들이 뽕피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앙리 미쇼의 글과 그림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보들레르가 그렸고 다른 화가들이 그렸던 이제 그림이라면은 이제 보들레르의 모습은 지금 1839년도에 사진이 발명되어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보들레르 사진이 오르세 미술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후반부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들레르의 초상화
보들레르가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초상화로 알려져 있는 그림이 제일 유명한 그림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친구 에밀 드루아가 그린 초상화고, 그리고 오른쪽이 보들레르와 동시대를 살았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연배였던 사실주의의 화가 꾸르베가 그렸던 초상화입니다. 요 두 그림 사이에는 이제 묘한 이제 간격이 있는데 잠깐 여담이지만 삶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들레르는 21년도에 태어나가지고서 젊은 어머니와 그런 다음에 늙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두 분의 나이 차이가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되면은 바깥에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보들레르가 6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젊은 엄마가 오픽 장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장군하고 재혼을 해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민감한 보들레르에게는 햄릿 컴플렉스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평생 동안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애정과 증오의 관계였어요. 자기의 친아버지를 버려두고 의붓 아버지와 1년 만에 재혼을 한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또 같이 늙어가면서 엄마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는 보들레르가 나중에 젊은 시절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친아버지가 남겨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서 그 유산을 갖고서 흥청망청 써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보들레르가 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습작을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시인이 되겠다 하는 확실한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흥청망청 쓰면서 파리 중심부에 있는 호텔을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친구들과 파티를 열고, 그런 다음에 수많은 돈으로 고운 미술품을 사가지고서 장식을 하고 막 이랬던 어떤 댄디 시절, 그 시절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을 딱 하고 있고 머리를 긴 모습이, 그러니까 요 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풍족한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돈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고 결국은 금치산자를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평생 쓰지 못하고 후견인에게 매달 돈을 탔으면서, 그때서부터 보들레르의 삶이 돈이 없이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아버지의 큰 유산으로 워낙 짧은 기간 동안에 흥청망청 쓰던 습관이 붙어버리니까 나중에 후견인에게 돈을 한 달씩 받아가지고 쓰는데도 그 전에 쓰던 습관 그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빚을 얻어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갚고, 그래서 보들레르는 거의 평생 동안 악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과 그 다음에 파리의 우울이라고 하는 시집을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호텔을 전전하면서 쓴 시집입니다. 가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서 안락하게 쓴 시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빚쟁이들에 대해서 쫓겨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보들레르가 그 시기에 19세기의 가장 관철자라고 얘기하는 게, 파리가 막 생성되기 시작할 때 빚쟁이들을 쫓겨다니면서 파리 전 도시를 사스차차씩 누렸던 모습이고, 오른쪽에 꾸르베가 그렸던 거는 금치산자 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머리도 닦았고 굉장히 빈곤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젊은 시절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들레르의 글은, 미술평은 이제 살롱 평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살롱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방을 얘기를 하는데, 살롱이란 말을 뜰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19세기의 살롱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살롱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살롱도 있어요. 근데 19세기에 100년을 전철해 가지고서 제일 빈번하게 문화사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 살롱인데, 그 살롱을 갖다가 이태릭으로 쓰게 되면은, 약간 이태릭으로 쓰게 되면은 살롱 전시회에 대한 평이란 뜻이 되고, 이태릭으로 쓰지 않고 살롱이라고 대문자 SALON이라고 쓸 때는 그거는 살롱 전시회를 엽니다. 자, 그럼 이 살롱 전시회는 뭐냐? 지금 이제
주세페 카스틸리오네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1865년도의 살롱전의 모습인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살롱들의 모습에 있어가지고서 그림들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전시회를 열죠. 지금 여러분들이 루브르에 가시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브르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지고서 드농간인가 하는 걸로 올라가가지고서 처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의 모습으로 그림들이 쭉 붙어 있고 요 사각형의 공간을 살롱 깨아헤, 그러니까 정방형의 살롱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부터 18세기 말서부터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걸쳐 가지고서 거의 130년에 걸쳐 가지고서 살롱전이 열려요. 그리고 특히 1789년 하면은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가 또 프랑스 파리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이었냐면은 그 전까지는 왕과 귀족의 공간이었던 그림 전시회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혁명 이후서부터 거의 100여 년 동안 1년에 한 번 질병이 생겨가지고서 콜레라든지 이런 질병이 생겨가지고서 큰 사건이 생기면은 경련 한 해 쉬고 거의 1년마다 매년마다 프랑스에서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 시민들에게 제일 큰 행사는 파리 살롱전이에요. 그 살롱전에 가가지고서 그림들을 보는데 그 그림들을 보는 그림에 걸려져 있는 그림의 숫자나 또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18세기서부터 이 살롱에 대해서 미술 살롱전에 대해서 그림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드니 디드로라고 하는 프랑스 백과사전파의 철학자의 살롱전이 나와 있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돼 있어가지고서 지금 잠깐 소개하고 19세기의 살롱전 보들레르가 썼던 화가와 시인이라고 의제인 들라크루아의 그림에 관해 가지고서 쓴 걸 번역돼 있는 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설가로 알고 있는 에밀 졸라 역시 만해에 대한 미술평을 썼고 이래가지고서 살롱전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을 처형하고 귀족들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이 의사, 변호사, 검사, 부르주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귀족들과 왕과 이런 사람들이 누렸던 어떤 문화적인 향유, 그림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도 귀족처럼 우리 집에도 그림을 갖다 놓고 싶고 그리고 그림을 보러 전시회 가고 싶고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게 신문과 잡지들입니다. 신문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잡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술평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820년대, 30년대서부터 전문적으로 미술평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부르주아지들은 그 평에 따라 가지고서 미술 전람회를 보러 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조금씩 이제 그림을 사고 파는 화랑들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하고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대적인 모습들을 갖다가 요 시기서부터 이제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림을 평을 할 때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지만 전통적인 전시회는 역사화, 종교화, 초상화, 장르화, 정물화와 풍경화가 순서대로 크기에 따라 배열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18세기서부터 19세기 내내 100년 내내 전시의 어떤 규칙은 뭐냐면 그림은 역사화, 나폴레옹의 웅장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화 속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은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림들은 크게 그려요. 3m, 5m 이런 크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초상화의 그림은 그 순서도 배열하는 순서도 요 순서대로 배열을 하지만 초상화, 장르화, 정물화, 풍경화는 그 그림이 크기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묵시적인 규칙이었어요. 역사화는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초상화 정도 크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장르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물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풍경화를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규모의 풍경화를 그린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런 큰 그림은 1m 이상 되고 아니면 3m, 5m 되는 그림들은 대부분이 다 역사화하고 그 다음에 종교화의 그림들이었거든요. 이런 그림들의 규칙을 그래서 미술평론도 대부분이 이 그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하면은 저 그림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나폴레옹에 대한 그림이면 나폴레옹이 어디에 가서 어떤 그림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 그림에 대한 그냥 설명이에요. 일반적인 설명. 그 규칙을 처음으로 깨고 자기의 주관적인 철학적으로 그림에 대한 글을 썼던 사람이 디드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여전히 디드로의 시각을 굉장히 뛰어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넘어와 가지고서 수많은 전문 평론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봤던 사람이 보들레르라든지 졸라라든지 작가들이에요. 작가들이 그러니까 소설가, 시인들이 미술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 여기 지금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보들레르 이전에는 우리가 적과 흑의 소설가로 알고 있는 스탕달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미술에 대한 얘기를 썼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19세기의 작가들이 그림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20세기 오게 되면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큰 미술 운동을 만나면서 미술가하고 시인들하고 엄청나게 글을 씁니다. 이 전통이 미국 영미권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사 하게 되면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통은 원래 미술사학은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16세기에 바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그림들에 대해서 그림을 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술사는 독일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뭐 빈켈만이라고 하는 사람, 18세기에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와가지고서 독일에서 미술사학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미술사를 공부하고 과거의 미술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동시대의 그림들에 관해 가지고서 작가들이 글을 쓰는 전통, 요거는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서 현대 시인들이라든지 젊은 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글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살롱전에서부터 디드로, 그 다음에 보들레르, 그 다음에 졸라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쭉 하면서 보들레르가 봤던 그림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가능하면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보들레르가 쓴 글, 미술평론 글은 전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화가 시인이라고 하는 책으로 열화당해서 의젠 들라크루아에 관한 글 하나만 번역되어 있고 현대성에 관해 가지고서 현대생활의 화가라고 하는 조그만 글만 번역되어 있지 보들레르의 모든 글들이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9세기의 보들레르를 중심으로 미술 평론에 관해 가지고서 가장 우리말로 잘 번역되어 있는 글은 일본의 아베 요시오가 쓴 군중 속의 예술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베 요시오는 일본에서 보들레르 전문가로 보들레르의 전집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보들레르의 전집이 번역되어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독일하고 일본. 미국도 아직 보들레르 전집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일본하고 독일이 번역되어 있는데 두 분 다 미술 전문가들이 보들레르 전집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요시오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쓴 군중 속의 예술가라는 글이 19세기 미술을 좀 깊이 있게 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보들레르가 살롱평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살롱평을 썼냐? 자, 초반에 살롱평이 두 편을 씁니다. 하나 1840 오타가 있네요. 1845년도 살롱평하고 그리고 1846년도 살롱평. 요 두 편의 살롱평.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살롱평을 쓰는데 45년도, 46년도면은 보들레르가 21년생이니까 24살, 25살에 쓴 거죠.
처음에 45년도 살롱평에서는 옛날 방식 그대로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역사화, 그 다음에 초상화, 풍경화 해가지고서 화가들에 대해서 쭉 그냥 나열하는 식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서 46년이 되게 되면은 확 양식을 바꿔버립니다. 비평이란 무엇인가?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서 주제별로 테마별로 딱 열 몇 개의 테마를 딱 잡아가지고서 완전히 이게 25살의 젊은이가 쓴 미술평이 마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감시관을 보여주는 살롱평을 써요. 거기에서는 자연이란 무엇인지, 왜 선과 색채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현대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우울은 무엇인지. 물론 이 시기에도 보들레르는 꾸준히 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간만 하지 않았었고 쌓아두고 있었는데 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보들레르 45년도 46년 살롱평을 쓰고 55년도에도 만국박람회가 열리면서 살롱평을 씁니다. 근데 잡지에다가 글을 쓰는데 너무나 내용이 과격하다 그래가지고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서 앞부분만 쓰고 말아요. 그 앞부분에 썼을 때 보들레르가 쓴 게 앵그르와 그 다음에 들러커를 비교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855년도가 프랑스에서 이제 만국박람회가 이제 열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이제 점차적으로 만국박람회 열리는데 만국박람회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든지 잘 사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용 전시회예요. 뭐 우리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대전 엑스포, 뭐 서울 올림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만국박람회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의 과시욕을 보여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1851년도에. 그때는 기계물들을 쭉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얼마 그때 아마 제일 첨단의 장비가 뭐냐면 아마 그 뭐라고 하죠? 구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재봉틀이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기계로 나왔었던 거였고 영국에서는 미술 전람회를 하지 않았어요. 51년도에. 55년도에 만국박람회를 열었을 때 프랑스는 수많은 기계 장치들도 보여주지만 우리는 영국과 다르게 예술적으로도 뛰어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서 미술 전시회를 같이 엽니다. 그 미술 전시회를 같이 열면서 세계 각국에서 그림들을 받아들이는데 프랑스에서는 딱 두 사람에게 개인 방을 줬어요. 들라크루와 앵그르. 다시 얘기하면 55년도에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두 명의 화가는 들라크루와 앵그르고 나머지 화가들은 일군의 화가들 한꺼번에 따로 한 방에 전시하고 또 다른 나라 전시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이 옛날 사진으로 남아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앵글의 방을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낡은 이제 모습으로 보이는 게 들라크루아의 방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두 전시회가 열려요. 그 전시회가 열렸었을 때 바깥에서는 꾸르베라고 하는 사실주의 화가가 따로 전시를 엽니다. 만국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림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꾸르베의 그림은 다 리젝트 돼 버려요. 거절돼 버려요. 화가란 꾸르베는 바로 전시회 옆에다가 커다랗게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자기 그림을 전시한 다음에 최초로 개인 전시회를 엽니다. 그만큼 이제 이때서부터 꾸르베가 자기의 그림들을 갖다가 소위 아카데미 회화에 대항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59년도에 와가지고서는 또 살롱평을 보들레르가 쓰는데 이때는 이 시기는 꾸르베를 비롯한 수많은 사실주의 화가들에 의해 가지고서 사실주의 논쟁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보들레르는 사실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처음으로 사진에 대한 글을 쓰고 이때 최초로 사진이 미술 전시회 옆에 다른 방에서 사진 전시회도 같이 열립니다. 59년도에. 그때서부터 이제 나머지 거의 19세기 말까지 계속된 논쟁은 사실은
예술인가 기술인가 논쟁입니다. 사진 전시와 함께. 그래서 59년도에 살롱병을 쓰고, 그리고 이제 63년도에 현대 생활의 화가라고 하는 조그만 글을 쓰면서 최초로 보들레르가 현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때 정의를 내립니다. 프랑스 말로는 모더니테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모더니티란 말인데, 그 모더니테란 말이 아직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용어를 쓰면서 이제 꽁스탄틴 기스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씁니다. 자, 이게 이제 보들레르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고, 그러면 이제 보들레르는 어떤 그림들을 보았을까? 보들레르가 그 당시에 보았던 그림. 미술사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19세기 초반에 미술 흐름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라고 하면은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루브르에 가게 되면은 나폴레옹에 대한 초상화서부터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18세기 말에 이 소위 이제 그리스의 옛날 폼페이서부터 문명들이 이제 재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과거의 그리스의 문물들을 갖다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니까 현대 기술로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한 균형미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의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자. 과거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신고전주의 움직임이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빈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전 미술에 대한 이론적인 글을 쓰고, 특히 19세기에는 다비드를 비롯해 가지고서 그의 제자들이 거의 이 고대 그리스의 모습들을 이제 쭉 그리는데, 이 그림은 보들레르가 굉장히 다비드 그림 중에서 극찬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보들레르가 그림 속에서 많이 강조했었던 게 빨간색과 녹색의 대비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암살당한 마라가 이제 피에 젖어 있는 모습과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초록색의 모습으로 해가지고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뒷배경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하는 모습인데, 다비드 그림 중에서 굉장히 보들레르가 극찬했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시간 관계상 굉장히 많이 빼먹었지만, 다비드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요. 그로 수많은 제자들이 키워내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앵그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앵그르 역시 자기 스승처럼 역사화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모습들 갖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앵그르의 모습이 가장 잘 두드러진 건 누드화입니다. 누드화하고 초상화 분야에 있어가지고서 앵그르의 그림이 드러나는데, 들라크루아와 앵그르가 그 당시에 한 사람은 데생을 옹호하는 쪽, 앵그르, 그 다음에 들라크루아 색채를 옹호하는 쪽.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색이 우위냐 아니면 데생이 우위냐 갖고서 논쟁이 벌어져요. 계속. 이 논쟁은 그냥 19세기에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17세기서부터 계속돼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색이 중요하냐, 그림에 있어서 데생이 중요하냐. 17세기에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다시 또 벌어지고, 아마도 색이 중요하냐, 논쟁이 중요하냐, 이런 논쟁이 이제 거의 끝나는 거는 나중에 거의 20세기에 와가지고서 표현주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마티스에 와가지고서 이제 거의 그 논쟁이 끝나지만, 19세기에 내내 색과 데생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보들레르는 색채 쪽에 섰습니다. 들라크루아의 색채에 관해 가지고서 굉장히 옹호를 많이 했고, 데생 중심적, 데생적으로 완벽하죠. 근데 보들레르는 이 그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간의 속임수가 있는 것 같다. 앵그르의 그림을 약간의 속임수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앵그르가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누드를 그릴 때 인간의 해부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뼈에 순서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늑골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인의 쭉 모습이 조금 길어 보이죠. 약간은 늘어 보이게 마치 등에 있는 쭉 등뼈를 갖다가 약간 느린 듯한 실제적으로 이제 분석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늑골보다도 약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앵글의 왼쪽 다리를 보게 되면은 저런 포즈가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이제 농담처럼 저 왼쪽 다리는 누구 다리일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마치 저 밑에 누가 숨어가지고서 다리 한쪽을 착 올려놓은 것 같고 만약 이 다리가 이 여자의 다리라면은 당연히 여자의 다리겠죠. 이 왼쪽 엉덩이 부분과 이 다리가 만나는 부분이 거의 90도 간격으로 꺾여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약간 조형적으로 불균형 잡혀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앵글이 그림 속에서 특히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안젤리카를 구하는 로제라고 하는 그림, 용과 그 다음에 용에게서부터 미녀를 구하는 그 다음에 기사의 모습. 근데 역시 여기서도 저 여인의 모습, 저 여인의 목이 꺾여 있는 각도를 보게 되면은 거의 90도 이상으로 꺾여져 넘어가거든요. 약간 조형적으로 이상한 모습들, 다시 앵그르가 말년에 그렸던 터키 목욕탕이라고 해가지고서 19세기의 누드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고 앵글의 첫째 부인과 그 다음에 나중에 재혼한 부인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보여져 있는데 여기서도 여인들의 포즈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균형 잡혀 있지 않고 뭔가 불편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피카소가 앵글을 굉장히 모방하던 시기가 있어요. 형태를 갖다가 불균형으로 잡아주는 것. 그렇지만 이런 그림들 외에 앵글의 그림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반면 들라크루아라는 화가는 22년서부터 지옥으로 가는 단테와 비르질리우스부터 낭만주의의 신호탄을 울리면서 화려한 색채를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이제 사진의 조금 일부분을 갖다가 확대해 가지고서 왼쪽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좀 올려놨는데 이 올려놓은 이유는 정확하게 이게 잘 보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물방울들이 튀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 요거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좀 미흡하게 한 건데 이제 사과를 드리겠는데 그림을 볼 때는 이제 원래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럴 때는 그림 크기를 명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루브르에 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놀라는 일 중에 하나는 들라크루아 그림을 봤었을 때 그 그림 크기에 압도하게 돼요. 대부분의 그림 크기가 3m, 4m, 4m, 5m 이상 되는 그림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미술책에서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을 쭉 보다 보면 요만한 그림으로 봤는데 루브르에 가가지고서 전시실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큰 그림이었어 하는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그림 크기를 이제 명확하게 적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이 들라크루아의 그림 크기는 거의 2, 3m 이상 되는 그림 크기로 보여지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한 걸 보게 되면은 물방울을 표시하는데 물방울을 갖다가 녹색하고 빨간색 두 개를 갖다가 탁탁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들라크루아 그림에 있어가지고서 터치의 움직임이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앵그르와 들라크루아의 차이를 보여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고 하는 것 역시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림이고 큰 규모의 그림인데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 바이런이 참여했었고 그리스 독립전쟁에 대해서 그리는데 굉장히 이국적인 풍토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 말의 모습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시 사르다르팔루스의 죽음 역시 아시리아 황제였던 사르다르팔루스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정부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을 하면서 자신은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서 편안한 자세로 대각선으로 붉은 천 위에 쭉 가로절려 있으면서 양쪽에서 계속 만약 이걸 상상한다면은 아비규환의 말소리에 막 그다음에 연기가 나고 막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역동적이고 화려한 색채의 그림들, 이런 그림들로 이제 들라쿠라는 낭만주의의 이제 선봉화가가 됩니다. 요거는 들라쿠라가 그렸던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에 대한 스케치와 같은 그림. 보들레르가 아주 좋아했었던 또 하나의 그림, 알제리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역시 화려한 색채들이 색채 대비로 계속 드러나는 그림들입니다.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점령, 역시 역사와 종교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역동적인 모습들을 그린 그림들. 오달리스크, 그 다음에 아폴론의 승리자 아폴론이라고 하는 들라쿠라의 그림, 루브르에 있는 그림인데 일반 벽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장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위로 올려다 봐야 되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나는 헬리오도루스 등등등등, 이제 거의 후반부에 그린 것 중에서 사자사냥, 거의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야수파 그림인가? 어떻게 저렇게 막 색채가 저렇게 움직이는 색채를 썼지? 이제 뭐냐면 이제 앵그르하고 그 다음에 들라쿠라를 둘이 놨었을 때, 앵그르의 그림은 데생 위주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색을 칠해 넣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베른들 칠해 가지고서 만들어 놓는다면, 들라쿠라 그림을 큰 그림들 말고 큰 그림들 중에서 디테일 부분들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붓터치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붓터치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앵그르와 들라크루아가 끝나고 그 사이에 꾸르베가 있고 그 다음서부터 30년 동안 지배하는 미술사조가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풍경화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붓터치가 드러나는 거죠. 점점. 데세, 그러니까 꽃을 그린다 그랬었을 때 꽃을 갖다가 고전주의 화가들은 그 모습을 갖다가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색을 하나하나씩 칠한다고 한다면은 붓을 물감을 터치해 가지고서 그걸 형태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게 들라크루아에서는 조금 보였는데, 그 다음에 마네, 그 다음에 인상주의로 넘어가셔서 붓터치가 굉장히 화려하게 이루어지고, 모네 그림에서는 완전히 붓터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시기에 신인상주의로 가게 되면 더 과학적으로 아예 점묘파라고 얘기하죠. 점을 찍어 가지고서 색채를 갖고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19세기 그림들을 쭉 보게 되면은 보들레르가 살았던 시기는 다비드서부터 마네의 초창기까지의 시기입니다. 다비드가 있고 낭만주의 시대에 들라크루아가 있고 앵그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꾸르베가 나오고 마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상주의 화가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19세기 흐름이 쭉 전개되는데,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들라크루아의 색채 움직임이었어요. 자, 전시회가 열리면은 아까 45년도에 첫 살롱전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46년도에도 살롱평이 했던, 살롱전에는 보통 몇 작품 정도가 출품되었을까요? 거의 한 4,000작품 정도를 출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작품 정도는 퇴짜를 맞아요. 아카데미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그게 19세기 내내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심사 기준이 뭐냐? 왜 내 작품은 퇴짜를 맞고 왜 다른 사람 작품들은 통과를 시켜주느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당시에도 19세기에서도 유학을 떠나려고 하면 화가들은 이탈리아의 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나가지고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그림들을 보고 배우고 와가지고서 그림을 그렸고 심사위원들이 됐었는데, 앵그르도 이탈리아에 와서 유학을 했었고, 아마 들라크루아가 소위 유학파가 아닌 국내파입니다. 소위 색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둘이 쟁쟁하게 싸우고 있었을 때 그거는 그림을 아는 사람들이 싸우는 내용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어떤 그림들을 제일 좋아했느냐? 바로 오라스 베르네가 그렸던 스발라 탈취. 이것도 대형 화폭입니다. 전쟁의 영웅담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쫙 그려놓으면은 일반 대중들은 이 그림들을 좋아했어요. 이런 그림들. 앵그레의 그림이나 드라큘라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들을 좋아했고, 요 그림은 샤세리오라고 해가지고서 처음에 앵그르 제자였다가 나중에 드라큘라의 제자가 된 그림인데, 요 사람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생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드라큘라 품에 붓터치가 같이 공존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샤세리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풍경화가 까미유 꼬로. 요건 이탈리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던 그림이었는데, 좀 있다가 64년도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풍경 속에 공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듯한 몽환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에 나오는 게 이제 사실주의 화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만종 화가 밀레, 이제 꾸르베가 오르렁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것도 이제 그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풍속화, 장르화에 속해. 다시 얘기하면 크게 그리면 안 되는 조그만 그림의 크기였는데, 이걸 엄청난 규모의 그림을 그립니다. 오르낭은 꾸르베의 고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서 그리는데 왜 역사화, 종교화 이런 것만 큰 그림으로 그려? 왜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장례식하는 모습들 왜 큰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일반 민중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왜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이제 꾸르베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신화적인 그림들을 보게 되면 천사를 그려놓고 날개 있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사실주의를 주장했던 꾸르베가 했던 말은 나에게 천사를 보여다오. 그럼 내가 그릴게. 이게 사실주의 모토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고 실제로 살아가는 일반 민중들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이제 이게 사실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큰 싸움이 됩니다. 55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그림들이 사실주의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추하다고, 참 되게 묘한 단어가 추하다는 그림인데, 추하다는 말인데, 아름답다는 말과 추하다는 말을 쓸 때 꾸르베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추하다는 말이에요. 추하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주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화적인 주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서 얘기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의, 농촌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은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한 거예요. 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그림을 사실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면서 이제 역시 큰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의 아뜰리에 해가지고서 중앙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 왼쪽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즐겨 그렸던 사냥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그리고 있고, 오른쪽에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모습들을 그립니다. 꾸르베는 파리에 와가지고서 젊은 시절서부터 보들레르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서 보들레르의 모습을 갖다가 맨 그림 오른쪽에 집어넣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보들레르.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파리에 가게 되면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요거는 루브르 미술관에 있죠. 화가의 아틀리에는. 오르세에 있나? 요 그림을 일단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들레르의 모습 옆에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여인의 모습을 갖다가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잘 안 보이죠, 여기서. 근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인의 모습이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죠. 잔느 뒤발의 모습하고 같이 그렸었어요. 보들레르가 잔느 뒤발의 모습은 지워달라고 얘기해가지고서 잔느 뒤발의 모습은 사라진 모습. 앵그르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섬세한 주제인데, 이제 19세기의 누드화입니다. 앵그르가 굉장히
터키 목욕탕이라고 하는 누드화를 그렸었는데 그런 누드화를 만약 그대로 일반 사람들이 다 봤다면 큰 논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것도 꾸르베가 그린 여성 2명이 누워 있는 그림들을 일반 사람들이 봤다고 하면은 다 논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주문 제작한 그림들이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논쟁이 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이제 독특한 이제 사실주의적으로 앵그르는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여인들의 모습들을 그립니다. 아마 제일 큰 논쟁이 됐던 그림은 이 그릴 겁니다. 여성의 성기를 정면으로 그렸던 꾸르베의 세 개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림. 이 그림은 여성의 상체를 다 잘라버리고 여성의 성기만 바로 딱 붙이고 여기 딱 쌍수레라고 얘기했던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트위터에도 버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막 논쟁이 많이 됐던 그림인데 최근에는 이 여자 주인공이 누구다 하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사실은 꾸르베가 그렸던 요 그림과 그 다음에 좀 전에 앞에 그렸었던 앵글의 터키 목욕탕 그 그림들을 갖다가 수십 바가 있었습니다. 터키 외교관이었던 칼리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프랑스에 와가지고서 누드화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비싼 돈으로 앵글의 그림도 사고 그 다음에 꾸르베 이 그림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그렸었던 바로 세계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그림도 소장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외교관의 정부였던 여성을 모델로 해가지고 했던 그림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그 논쟁이 됐는데 이 그림이 계속 돌고 돌다가 20세기 초반에 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이 그림을 소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그림 앞에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풍경화로 가려놓고 있다가 말년에 이 그림을 갖다가 자기 자식들한테 증여하려고 하니까 증여세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피하려고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에 기증하는 것.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에 기증을 했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한번 포르노 논쟁이 일어납니다. 저런 춘화를 어떻게 국립박물관에다가 소장하느냐 마느냐. 그 논쟁 이후에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지금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있는 19세기의 가장 에로틱한 꾸르베의 사실주의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들레르가 굉장히 좋아했던 판화가입니다. 도미에. 역시 오르세 미술관에 가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판화 작품들이 있고 또 보들레르가 좋아했던 샤를 메리옹이라고 하는 전직 해군이었는데 굉장히 파리 안에 여러 가지 괴물들이라든지 수많은 유령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그렸던 독특한 판화였던 샤를 메리옹, 보들레르가 극찬했던 고야, 그리고 이제 보들레르가 63년도에 현대 생활의 화가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이게 마네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마네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마네보다 한 10살 정도 선배였고 마네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 해에 처음으로 낙선제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거는 이제 19세기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잠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다 1863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한 해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마 미술사를 읽고 책을 보는 눈으론 맨 오른쪽에 있는 마네의 그림,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림이 굉장히 익숙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림들은 맨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다비드 이후의 신고전주의의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저 그림들은 19세기까지 말까지 지속됩니다. 아카데미는. 우리는 미술사를 보면은 그렇게 이해해요. 지금은 20세기 후, 21세기니까 19세기 그림은 처음에 18세기 말에 신고전주의 다비드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의 들라크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다비드의 제자였던 앵그르는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꾸르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상주의 나오기 직전에 마네가 나오고 인상주의 화가가 나와서 뭐 모네, 피사로 해가지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온 다음에 뒤로 넘어가니까 뭐 신인상주의 전면파 화가들이 나오고 후기 우리 연도수 노르웨이니까 후기 인상주의로 반고가 있고 고갱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그림을 냈단 말이죠. 근데 19세기 말까지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림들은 저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그림들은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안 봤던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저런 아카데믹한 그림에 대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일반 부르주아 사람들은 저런 신고전주의 풍의 그림들에 대해서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게 주류였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이 인상주의 그림들이 이 앞에 있는 그림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19세기의 신고전주의 그림들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눈은 저런 모습이었다. 저런 모습이었고 저런 모습은 16세기 르네상스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온 모습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라는 이름으로 저항을 했고 꾸르베는 사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저항했고 마네는 대도시 파리의 모습이라는 모습으로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는 바깥에 나가서 즉석에서 빛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는 움직임으로 저항을 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보들레르가 살았던 그 시기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01년도에 마네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었을 때 뭐 마네에 관해 가지고서는 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미셸 푸코하고 조르주 바타유 두 철학자가 쓴 글만 번역돼 있고 나머지 책들은 아직 번역은 돼 있지 않습니다. 1863년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해인 게 보통 보들레르를 프랑스 현대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들레르서부터 현대시의 시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현대 소설의 시작은 플로베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현대 미술의 시작은 많은 경우 1863년 마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풀바디의 식사서부터 마네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풀바디의 식사가 쓰여진 시기에 보들레르가 현대 생활의 화가라고 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현대성이라는 개념도 이 시기에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은 마네가 그렸던 버치를 든 소년 역시 보들레르의 산문시의 밧줄이라고 하는 시의 주제가 되었던 모습도 있고 잔누 디발의 초상화를 그려줬던 마네의 모습 그리고 들라크루아가 63년도에 죽고 난 다음에 모여있던 화가들의 모습 중에서 맨 오른쪽에 보들레르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마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사실주의 이론가 했던 샹플레리 그리고 뒷면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피슬러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팡땡 라뚜고입니다. 63년도에 들라크루아가 죽은 다음에 아마도 마네가 이제 그 뒤를 이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암시하는 듯한 그림. 테이블 구석이라고 하는 역시 초상화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데 요거는 맨 왼쪽에 두 명 시인 베를렌노와 그리고 랭보의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상화로 유명했던 사람. 마네의 가장 큰 공헌은 종교화, 역사화가 아니라 당시대에 살고 있는 파리 사람들을 그림 속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툴르리 공원의 음악 여기에 보면 보들레르의 모습들이 쭉 하는데 10번의 위치에 보들레르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 역시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었던 그림. 이 그림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오르지오네 전원의 주악이라고 하는 두 명의 남자가 옷을 입고 있고 두 명의 남자가 옷을 벗고 있는 옛날식의 그림에다가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에 동판하였던 모습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모습, 이 구도를 그대로 빌려와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인데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죠. 역시 올랭피아 논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쭉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린 거는 보들레르가 21년도에 태어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68년도에 이제 죽기 전까지의 이제 어떤 그림들을 쭉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보여드렸고 이제 조금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낭만주의하고 얘기할 때 색채가 왜 중요한가? 물론 화가들이 색채를 막 써서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혹시라도 색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서 좀 색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 뉴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광학에서 빛을 갖다가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서 빨주, 노, 음계에서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렇게 색깔로 나눴다고 얘기하는 이 뉴턴이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맹공격을 가한 소설가이자 자연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괴테입니다. 괴테가 20년에 걸쳐 가지고서 색채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1810년에 나와요. 여기서는 앞부분에 뉴턴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공각을 하고 거의 양극성에 의해 가지고서 눈은 왜 두 개이며 음양 이론,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음양 이론에 거의 비견할 수 있는 자연 철학적으로 색을 바라보는 이론을 씁니다. 안 받아들여지죠. 과학적으로는 뉴턴의 이론에 대해서 더 나중에 괴테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건 20세기 와서 20세기 화가 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던 추상화가 몬드리안이라든지 또는 칸딘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괴테의 책을 읽고 그림 속에다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괴테의 이론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틀리기만 한 건 아니다 이러는 거는 1950년대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괴테의 이론을 갖다 받아들여요. 근데 19세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괴테는 무시되어 버립니다. 괴테의 색채론이 프랑스에서 번역된 게 1970년대예요. 반면 괴테의 색채론은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번역됐습니다. 1840년대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괴테를 따라서 쇼펜하우어도 역시 색채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풍경화가가 괴테의 색채론을 읽고서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도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색채론에 대해서 빛과 색채, 괴테 이론.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자 화가는 뉴턴이 저렇게 7가지 색깔로 분류했다고 하는 기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림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자, 소위 뉴턴에 의해서 광학이 나오고 독일에서는 철학자가 색채론을 쓰는데 프랑스에서는 어떤 색채 이론이 있었을까요? 제일 유명한 게 의제느 슈브렐의 색채 동시 대비 법칙이라고 하는 게 1839년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천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천을 제작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천이 까만색이 암만 만들어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까만색이 이건데 하는 색이 나왔어요. 그때 그 까만색이 어디에 있었냐면 노란색 옆에 있었거든. 아, 내가 원했던 까만색은 이런 까만색인데 이 까만색이 노란색 옆에 있었을 때는 확 까만색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저 까만색이 만약 군청색이나 어두운 색 옆에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까만색이 되지가 않는구나. 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색과의 대조에 의해 가지고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원칙을 실험적으로 해가지고서 39년도에 엄청난 두꺼운 책을 씁니다. 물론 화가들은 거의 몰랐어요. 화가들은 그냥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의 아뜰리에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경험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였지, 이런 법칙은 이때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갖다가 그림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나타나는 화가들은 나중에 19세기 말에 신인상주의라고 불리는 화가들, 또는 우리말로 전묘파라고 불리는 화가들.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갖다가 주황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빨강하고 노랑을 섞어 가지고서 팔레트에다가 주황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팔레트에다가 빨간색과 그 다음에 노란색을 찍어 가지고서 망막으로 주황색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전묘파의 기법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주황색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색깔을 갖다가 섞어 가지고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점을 찍은 다음에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이게 섞여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묘파의 모든 그림들은 다 2m가 넘는 그림들을 갖다가 점을 찍어 가지고서 한 번도 아니고 마른 다음에 또 위에 찍고 해 가지고서, 근데 그 원칙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슈브렐인데, 슈브렐은 1839년도에 처음으로 이 이론을 만들어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그 원칙들을 갖다가 화가들은 모르고 경험에 의해서 그림을 썼습니다. 샤를 블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데생 예술의 문법, 이게 19세기 중반에 나왔었던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소위 이론서입니다. 그러니까 색채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뭐 명도 대비, 채도 대비, 그런 다음에 삼각형의 녹색 빨간색의 삼각형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백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녹색의 잔상이 보인다, 뭐 보색 대비, 이런 것들은 20세기에 나와 있는 과학의 결과인 거고, 지금 얘기했던 슈브렐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인 거고, 그 전까지는 일반 화가들이라든지 보자르라든지 미술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배우는 건 데생 기술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미술학원에 가게 되면은 처음서부터 물감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죠. 제일 먼저 딱 조각상을 놓고, 처음에는 사과를 놓고 맨 처음에 직선으로 시작을 하죠. 처음서부터 막 이렇게 그리진 않을 거예요. 직선으로 그리는데 그 직선들이 수없이 많이 각을 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직선에서부터 점점 그 다음에 명암을 집어넣고 나중에 색채를 집어넣고 하는데, 보들레르가 살던 시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경험에 의해서, 화가들에 의해 가지고서 경험에 의해서 배워졌던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색채 이론들은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폴 시냐 하는 신인상주의 화가가 한 권의 이론서를 쓰는데, 그게 들라크루아서부터 신인상주의까지 자신들이 전묘파의 스승은 바로 들라크루아였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봤었던 오라스 베르네의 그림들, 또는 요 이제 보들레르의 색채에 관해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 보들레르가 극찬을 했던 아주 특이한 화가가, 미국 화가가 있습니다. 조지 카틀린. 이 조지 카틀린이라는 화가가 아메리칸 인디안들과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궁을 돌면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들 중에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서 보들레르는 극찬을 합니다. 이 그림 또는 이 그림. 그래서 이런 보들레르의 색채에 대한 감각을 보고 고갱의 선구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갱이 나중에 타이티 그림들을 그리면서 나가했던 것처럼 그냥 아카데믹한 그림이 아니라 강렬한 색채에 대해서 끌리는 보들레르의 모습. 보들레르가 들라크루아 그림에서 무엇을 좋아했을까? 쭉 보들레르의 글들과 함께 그림들을 갖다가, 그림들은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삽입을 한 겁니다. 모로코 여행, 들라크루아는 모로코 여행, 남쪽 이 북아프리카 여행하면서 햇빛 속에서 색채들이 변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극적으로 봤습니다. 거기에서 편안한 아름다운 움직임들을 읽었고, 동양,
그리고 역사화를 그리고 들라크루아의 여성에 관해서 보들레르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예쁜 여자들을 그리지 않는다. 거의 모든 여자들이 아프다. 그러나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힘을 표현할 때 근육이 아니라 신경의 근장을 통해서 표현한다. 극적인 주제, 연극적인 주제, 미술 영역에서 렘브란트 그림에서 많이 보였었던 극적인 주제, 드라마틱하고 끔찍하고 우울한 극적인 주제, 몸짓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화가. 이제 요게 이제 아마도 보들레르 시세계하고 들라크루아 그림하는, 나에게 있어서 그를 진정으로 19세기 최대 화가로 여기게 하는 요소는 그 고집스럽게 그의 전작품에서 풍겨나오는 우울이다. 멜랑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라크루아 많은 그림에서 나는 어떤 계속된 우연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다른 여인들보다 더 세약하고 비탄에 잠겨 고통을 요약해주는 한 인물을 발견한다. 콘스탄티니플 십자군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 머리를 풀어헤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주름진 늙은이, 그림 속에서 주변의 모습을, 고통을 한 모습으로 다 담아가지고서 느끼게 하는 저 우울이 들라크루아 그림의 특징이다. 물론 들라크루아는 저런 우울을 의도하고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거는 보들레르가 느꼈던, 그 당시에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이죠. 근데 문제는 보들레르는 그 주관적인 감정, 들라크루아에서 느꼈던 감정을 자신의 시 속에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어요. 가능하면은 이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감수성, 감정을 갖다가 건드리고 울리고 하는가. 보들레르는 그걸 갖다가 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우울이는 우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보들레르는 이걸 우울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데서 다른 이 신고전주의 화가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움직임입니다. 대생에 있어서 역동적인 움직임, 한 폭의 그림 속에 있어서 구성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들라크루아는 자신의 독창성을 직선 체계가 아닌 선들을 갖고서 그림을 그렸다. 이런 등등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상 일단 그래도 조금 서둘러서 얘기를 하죠. 자, 현대생활의 화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3년도에 쓴 이 사람의 평론집입니다. 여기서 현대성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사람은 마네가 아니라 콘으로 되어 있는 꽁스탕틴 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미아 전쟁 전군 기자고 수채화가였고 삽화가였고, 보들레르가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나타내는데, 그림들의 모습들이 이런 그림들, 사교계의 연인들,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근데 요 시기서부터 이제 조금 있다가 사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진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전쟁터에서도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보들레르가 이 콘스탄틴 기스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은 전군 기자였는데 아직까지 사진이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오랜 동안 사진의 자세를 잡고서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사가 나오면은 그 사진에 대응하는 것을 갖다가 했던 그림들을 그렸던 사람이 콘스탄틴 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스케치.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졌었을 때
엄청나게 빠른 움직임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그 그림을 갖다가 글과 함께 보내면은 그걸 보내는 거예요. 보들레르가 강조했었던 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빨라지고 사라지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가. 이게 보들레르의 현대성의 논이었어요. 현대 생활은 점점 빨라지는데 그 전까지는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 가다면 마차를 타게 되고 마차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이 시기에는 점점 기차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33년대서부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주변의 움직임들을 변해가는 모습. 인상주의하고 기차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상주의라고 하는 그림이 기차라고 하는 빠른 속도에서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원하는 그림들의 형태인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역사화를 그리고 그 전까지는 종교화를 그리고 그 전까지는 신화를 그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만의 그림서부터 점점 파리라고 하는 대도시 움직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 돼 하고 막 그랬었는데 문제는 점점 그것들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 빨라지는 빛의 움직임, 인상주의 움직임들은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보들레르가 좋아했었던 극찬을 했던 화가들을 시로 쓴 겁니다. 루벤스에 관해 가지고서 망각에 관해 가지고서 루벤스, 보들레르가 극찬했던 화가 루벤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와토, 고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라크로아. 보들레르가 보기에 19세기 서구의 유럽에 또는 이 사람들의 그림들 중에 맨 마지막에는 들라크로아가 차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얼마만큼 존엄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색이 뭐냐면 색채예요. 똑같이 윤곽을 갖고서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채를 통해 가지고서 뛰어난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짧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기에 보들레르가 사진을 짤막한 글 하나 쓰는데 1859년도 미술평을 쓰면서 현대 공중과 사진 거기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와 진보는 서로 본능적으로 증오하기를 열망한다.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보기에 사진은 기술 또는 진보 이것의 제일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엔 니엡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에 찍었던 사진의 모습이고 이제 프랑스에서 다게르가 이제 이 다게르티프라고 하는 사진을 찍고 이폴리트 바이아라는 사람도 요 시기에 초기 사진들의 한 모습을 찍고 그 다음에 영미권에서는 탈보트 칼로타이프라고 하는 모습 또는 옥타비오 힐 이때서부터 이제 전쟁에서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제일 많이 나왔던 사진은 19세기에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은 초상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초상 사진을 제일 잘 찍었던 사람은 나다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보들레르랑 제일 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보들레르가 사진가였던 나다르를 위해 가지고서 포즈를 많이 취해집니다. 나다르의 모습. 나다르는 초상 사진도 찍었었고 기구를 타고 공중 촬영도 했었고 실험적으로 휴대용 발광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파리의 낙골당 촬영도 했었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았나 보십시오. 1820년서부터 1919년까지 99살까지 이게 나다르가 모습. 그리고 굉장히 동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사진관에서 인상주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보들레르가 원하는 사진은 이런 사진입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예요. 어머니의 초상을 같이 써야 되는데 사진사들이 너무나 사마귀, 주름, 결점 이런 것들을 과장되게 보여주는데 내가 갖고 싶은 엄마의 사진은 정확하면서도 대생의
흐릿함을 갖고 있는 추상사진. 무조건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주면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은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사진, 그런 사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보들레르의 사진을 보게 되면 사진은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의 선봉장에 있기 때문에 마치 꼭 결투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노려보고 있어요. 저 문명의 기계와 결투를 할 거야 하는 듯한 태도의 모습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진에서도 이런 모습이 노려보이고, 자, 요거는 어느 호기심 많은 자의 꿈이라고 하는 FN 에게라고 하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의 시집 중에 하나의 시입니다. 저 FN은 펠릭스 나다르, 자기 친구에게 보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시냐라고 하는 걸로 많은 해석들을 나왔었는데, 아마도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는 모습들, 여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미 죽어 있는데도 놀라지 않았다. 무서운 새벽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뭐라고? 그래, 그거 요것뿐이라고. 꿈의 막은 거쳤지만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옛날 사진들 여기 보세요 하고 번쩍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찍는 듯한 모습들을 갖다가 쭉 나와 있는 거고,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몇 년 전에 발견된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발견돼 가지고서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누구였고 어떻게 찍었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일 흥미로웠던 게 저기 왼쪽 뒤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잠깐 흔들렸듯이 흐릿해가지고서 보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 모습 보들레르 모습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 보들레르가 여기서 사진 찍을 때 뒤에서 기다리다가 잠깐 나왔었을 때 찍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가정이 세워졌고, 저것을 갖고서 오르세 미술관과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보들레르가 맞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려가지고서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 사진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나왔었던 독특한 사진 중에 하나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긴긴 한데 한 두세 가지 내용들만 있으니까 설명을 좀 마저 하도록 할게요. 19세기에 사진 말고 또 하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나키스토스코프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자료를 청하시면은 제가 이제 전했는데, 장난감의 모랄이라고 하는 조그만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기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자, 이 기구는 뭐냐? 이런 기구입니다. 잘라가지고서 동팔 만들어 놓고 산 다음에 빙그르르 돌리게 되면 쫙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소위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1895년도에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장난감 같은 장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진에 영화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들레르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칼레이도스코프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만화경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쫙 색색까지로 변하는 거. 이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화경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꽁스탕틴 기스라는 사람을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군중만큼이나 거대한 하나의 거울에 움직일 때마다 다양한 삶과 삶의 모든 요소들의 움직이는 매력을 보여주는 의식이 있는 만화경. 다시 얘기하면 꽁스탕틴 기스는 매 순간마다 만화경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순간적으로 포착해가지고서 그림들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파리의 우울 산문
시를 얘기하면서 제목들을 생각해 보았다. 66, 666, 666 하지만 나사와 만화경을 빼닮은 이 책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악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은 운문 시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리듬이 있고 음악성이 있고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읽으면은 그 느낌이 확 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 음악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원서를 아는 분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분들을 봤었을 때는 그 음악성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반면 보들레르는 산문시의 시조입니다. 또 한편 현대시의 시작이지만 산문시를 쓰는데 50편의 파리의 풍경들에 관해 가지고서 시를 쓰면서 그 시를 파리의 우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원칙이 뭐냐면 만화경을 갖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매 순간 50편의 시집이 각각의 풍경들을 갖다가 새롭게 포착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하나의 시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미술평론 얘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19세기의 미술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의 우울 시 또는 만화경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들레르의 미술평론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통해 가지고서 읽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보들레르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군중 속의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요시오 아베의 글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저는 권하기를 악의 꽃도 그냥 일반 분들이 그냥 읽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신 황현산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파리의 우울이라고 하는 산문 시집은 최근에 나온 번역본으로 번역도 잘 됐을 뿐더러 설명도 굉장히 풍부하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여 편의 파리의 풍경들처럼 낱낱이 하나씩 읽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은 죽을 때까지 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술을 보는 눈을 키웠던 시인이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보들레르를 이해하고 싶고 그런 다음에 알고 싶은 분들은 파리의 우울 시집을 읽으면서 보들레르가 당시에 살았던 파리의 모습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이 시간 조정을 잘 못해가지고서 좀 길어졌는데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